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19단원의 앞부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원래 화요일에 퀴즈를 보기로 했다가 의견 수렴 결과 이제 목요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퀴즈 이제 일정을 변경을 하게 되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 PLMS 공지사항을 혹시 아직 확인하지 않으신 분의 경우에는 꼭 PLMS 공지사항을 확인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퀴즈 보기로 되어 있는 시간에 맞춰서 꼭 온라인에서 퀴즈에 응시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 동영상부터 또 19단원 내용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이제 재무제표, 이제 Financial Statement의 대표적인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첫 번째 Income Statement, 두 번째 Balance Sheet, 그다음에 세 번째 Cash Flow Statement 그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각각의 대표적인 모습들과 개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인컴 스테이트먼트나 밸런스 시트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뒤에 공부를 하다가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되면 잠깐 다시 돌아가서 이번 시간에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과목을 공부를 하지 않아서 이제 재무제표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 이 공부 범위를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요 어떤 우리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첫 부분에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렇게 이코노믹 어닝과 어카운팅 어닝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한 뭐 어려운 설명이 나오는 게 아닌데 이게 회계에는 감가상각이라는 거가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실제로는 나가지 않았는데 이게 지출로서 표현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회계 처리의 차이의 회계 처리 때문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현금이 나갔으면 유출로 보고 현금이 들어왔으면 이익으로 보는 이제 이코노믹 어닝과 이제 어떤 경제적인 회계적인 측면에서 보는 어닝은 당연히 숫자가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언급하고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여기 19.2단원 부분은 이렇게 딱 강의 노트 기준으로 2페이지 부분밖에 안 됩니다. 이제 뭐냐면 여기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크게 중요한 거가 아닌데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19.3번과 19.4번에서 여러 가지 재무 비율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재무 비율들을 당연히 투자를 하려는 입장, 그러니까 이 기업의 주식으로서 아니면 뭐 채권으로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이 기업의 도대체 이 기업이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 봐야 되니까 재무 비율을 그때 이제 투자자들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이제 기업 내부에서 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이제 당연히 어떤 그 기업의 어떤 재무 활동이라든가 뭐 투자 활동이라든가 하는 것이 분명히 그 기업의 재무 비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재무 비율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계속 어떤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할까 말까 아니면 뭐 빚을 더 낼까 아니면 뭐 은행 가서 대출을 받을까라고 하는 이런 인베스트먼트 디시전 내릴 때 아니면 이제 파이낸싱 디시전을 내릴 때 내가 하는 어떤 행위의 결과로 우리 회사 재무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 안에 있는 이 회사 경영진들도 재무 비율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요런 재무 비율들을 다 뒤에서 공부를 우리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19.2번 부분은 그냥 당연히 재무 비율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 그런 메시지 정도만 이해를 하고 이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19단원에서 나오는 조금 중요한 부분은 19.3번과 19.4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재무 비율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번 19단원을 배우게 되면 뭐 한 열 몇 개 정도 되는 재무 비율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번 수업 시간에는 재무 비율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선 개념을 다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게 무슨 재무 비율이 그러면 이 재무 비율 열 몇 개를 이게 다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다 외워야 되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이 중에 언론이나 아니면 뭐 뉴스 에서 등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실제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 재무 비율이 그 중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는 우리가 우선 하나하나씩 개념을 다 살펴보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이런 게 좀 중요해요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강의 노트 27쪽, 28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번 19.3번과 19.4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재무 비율들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 재무 비율들은 크게 어떤 것에 기업의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레버리지, 그 기업이 얼마만큼의 부채를 땡겨왔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레버리지와 관련한 재무 비율들이 있고, 이 기업이 얼마만큼 그 기업이 가진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Asset Utilization에 대한 재무 비율들이 있고, 이 기업의 유동성이 좋은지 나쁜지, 뭐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이런 리퀴디티와 관련한 재무 비율들이 있으며, 이 기업의 수익성이 어떤지 보여주는 이 profitability와 관련한 재무 비율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 앞에 4개 카테고리는 다 회계 자료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자료는 1년에 한 번, 아무리 빨리 업데이트가 돼도 3개월에 한 번,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좀 더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현실의 즉시성을 보여주지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와 같은 재무 비율에 주가라고 하는, 지금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대표적으로 주가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반영을 시켜서 이 기업의 어떤 재무적인 성과 측면, 뭐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이 시장 자료, 시장 수치를 대표적으로 주가, 그거를 활용해서 살펴보는 재무 비율들, 이렇게 5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5가지 카테고리의 재무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요 19.3과 4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선은 하나씩을 다 살펴볼 거고, 그러면 이걸 다 외워야 됩니까? 라고 하면 너무 짜증이 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게 다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선은 다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요거는 알아야 돼요 라고 제가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많은 재무 비율들이 각각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런 거부터 하나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강의 노트 12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19.3에서는 우리 5가지 카테고리 중에 가장 뒷부분에 4번째 카테고리에 나왔던 profitability measure들, 이 기업이 수익을 얼마나 잘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ROA, ROC, 그리고 바로 뒷페이지에 ROE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시작하자마자 요거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ROA와 여기 나와 있는 ROE의 경우에는 뭐 언론에서도 뉴스에서도 그리고 실제로 주식을 투자를 해낸 사람들 입장에서도 정말 많이 그냥 일반 사람들도 많이 아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4번째 카테고리 중에서는 ROA랑 ROE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ROA라고 하는 지표는 뭐냐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요 분모에다가 total asset을 넣고 분자에다가 EBIT,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를 넣습니다.
즉, 요 EBIT는 쉽게 말을 하면 이 기업이 1년 동안 열심히 영업을 해서 얼마를 벌었나가 EBIT잖아요. 이제 그러면 당연히 이 토탈 에셋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두 기업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그 동일한 기업 중에 EBIT가 높은 기업이 더 영업을 잘한 기업인 거죠. 더 수익이 높은 기업인 거죠. 이제 그래서 이 ROA의 경우에는 요 ROA라는 수치가 높을수록 이 기업은 수익이 잘 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요 단원에서는 지금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많은데 강의 노트 4페이지로 가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ROA의 경우에는 이제 분모가 토탈 에셋이 들어간다라 그랬죠.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봤던 테이블 19.2를 보면 홈 디포트라고 하는 회사를 가지고 예를 들면 토탈 에셋 42549 밀리언 달러가 분모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제 다시 인컴 스테이트먼트로 와서 EBIT는 요게 EBIT라고 했죠. 그래서 11774 밀리언 달러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 RO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OA의 계산은 이렇게 EBIT 나누기 토탈 에셋으로 계산을 하고 당연히 토탈 에셋 같은 토탈 에셋 대비 그 토탈 에셋에서 EBIT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이 더 영업을 잘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 숫자는 ROA는 클수록 좋은 거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다 이게 뭐 ROA, ROC, ROE 다 같은 흐름인데 이제 또 두 번째로 ROC, 이제 Return on Capital이라고 하는 거는 뭐만 다르냐면 여기 지금 ROC의 경우에는 분모만 다릅니다. 위에 거랑 뭐냐면 여기 분모가 롱텀 캐피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롱텀 캐피탈은 뭐를 의미를 하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롱텀 캐피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중에는 장기 부채, 그러니까 뭐 채권으로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걸로 빌려온 부채, 채권으로 빌려온 것 중에, 그리고 또 주주들한테 주식으로 투자받은 거, 요러한 게 좀 장기로 투자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롱텀 뎃 플러스 이제 그리고 뭐 에쿼티, 자기 자본, 그러한 거를 이렇게 롱텀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 롱텀 캐피탈 가진 회사라고 하면 이제 그 중에서도 또 EBIT가 많이 나는 회사, 즉 ROC가 큰 회사가 또 당연히 프로피터빌리티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ROC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 위에서는 그냥 전체 토탈 에셋을 가지고 분모에 깔고서 EBIT 이렇게 봤다면 그 중에서도 토탈 에셋 중에서도 조금 범위를 좁혀가지고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롱텀 캐피털, 부채, 만기 1년 초과하는 부채 플러스 주식으로 투자받은 자기 자본, 그거를 밑에 깔고 분모로 넣고 EBIT 이렇게 봐가지고 ROC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는 것이 Return on Capital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홈 디포트로 본다면 우선 롱텀 캐피탈은 여기 오른편을 보면 되죠. 자, 그래서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부채는 여기서 long-term debt과 other long-term liability 그리고 이제 deferred long-term liability charges 해서 여기 36233이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부채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6316이 자기 자본이 되는 거죠. 네, 제가 방금 잘못 말했죠. 이제 요거에서 여기 current liability 단기 부채를 빼고 한 게 이제 장기만 남을 것이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 요 자기 자본을 합쳐준 게 long-term capital이 되겠습니다. 다시 여기가 total liability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만기 1년 이내인 current liability를 토탈한 거를 빼고 이제 여기 자기 자본 있는 거를 더해준 게 우리가 지금 ROC에서 살펴보는 분모에 들어가는 롱텀 캐피탈이 되겠죠. 이제 그리고 EBIT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 11774를 써주면 ROC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ROC의 경우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이 ROC의 경우도 낮은 것보다는 높게 나오는 게 더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 잘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제 또 같은 맥락에서 ROE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 ROE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여기 또 분모가 뭐로 바뀌었냐면 자기 자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 분모에다가는 자기 자본을 넣고 이제 여기 분자에다가는 넷인컴 단기 순이익을 넣습니다. 이제 그래서 같은 자기 자본 대비 이제 더 넷인컴을 많이 내는 회사가 많이 창출하는 회사가 더 프로피터빌리티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ROE 값이 큰 회사가 이 회사가 수익을 잘 내고 수익성이 좋구나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자기 자본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6316이 이제 이 회사의 자기 자본이 되겠고 넷인컴의 경우에는 여기 가장 마지막에 7010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마찬가지로 요 ROE의 경우에도 이제 당연히 숫자가 클수록 이제 이 기업이 프로피터빌리티가 좋구나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순서를 조금 바꿔서 강의 노트 23번 부분으로 한번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다른 또 카테고리로 이제 에셋 유틸리제이션과 관련한 어떤 지표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회사가 가진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지표는 Fixed Asset Turnover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뭐 나누기 뭐냐면 이제 매출액, 세일즈 나누기 Fixed Asset 이렇게 계산을 하는 지표가 Fixed Asset Turnover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분모가 픽스 에셋이 들어가고 분자가 세일즈가 들어가니까 이제 같은 량의 픽스 에셋을 가졌다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더 많은 세일즈, 더 많은 매출액을 창출해내는 회사가 당연히 더 영업을 잘하고 있다는 거니까 요 픽스 에셋 턴오버의 경우에도 높을수록 그 기업이 영업 활동을 잘하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홈디포 회사를 우리 예시를 가지고 여기 픽스 에셋 턴오버를 계산을 한다면 이제 픽스 에셋은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토탈 픽스 에셋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네, 여기까지. 그래서 토탈 픽스 에셋 값은 요렇게 25556 요 숫자로 계산이 될 테고 그리고 매출액은 여기 가장 위에 나와 있는 88519 뭐 요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 픽스 에셋 턴오버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 같은 픽스 에셋 대비 거기서 세일즈 매출액 많이 내는 회사가 당연히 효율적으로 영업을 더 잘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픽스 에셋 턴오버는 또 높을수록 좋은 거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다음으로 나와 있는 이제 인벤토리 턴오버 레이시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거는 또 뭐 나누기 뭐를 한 거냐면 cost of goods sold 나누기 average inventory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이제 인벤토리 턴오버 레이시오입니다. 다시 이제 요 분자에는 cost of goods sold가 들어가고 분모에는 average inventory가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우선 분자에 들어가는 cost of goods sold는 우리가 이제 저번에 진짜 간단하게 그냥 쑥 넘어갔습니다. 뭐냐면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 뭐 그게 인건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cost of goods sold라고 한다라고 했죠. 이제 그래서 여기 분자에다가 이렇게 cost of goods sold를 넣고 여기 밑에다가 이제 평균 재고량을 넣습니다. 이제 인벤토리라고 하는 거는 재고예요. 이제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라고 하자.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뭐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갤럭시를 만들어서 그 갤럭시 제품이 스마트폰이 소비자에게 가기 전까지는 이게 공장에 있기도 하고 매장에 전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 뭐 창고에 쌓여 있기도 하죠. 이제 그렇게 물건이 생산이 된 이후에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기 전인 제품을 인벤토리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인벤토리를 여기 분모에 넣고 분자에다가는 코스트 오브 굿솔드를 넣는 거죠. 이제 그런데 여기 그러면 지금 여기 분자에 넣는 코스트 오브 굿솔드는 여기 지금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코스트 오브 굿솔드가 이렇게 58254 밀리언 달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인벤토리인데 우리가 그냥 인벤토리가 아니라 에버리지 인벤토리라고 했죠.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2021년도 말 기준 이제 밸런스 쉿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021년도 말에 지금 여기 인벤토리가 여기 세 번째 나와 있죠. 11809라고 나와 있고 이제 에버리지 인벤토리 그냥 요 인벤토리를 그냥 쓰면 안 되고 에버리지 인벤토리를 넣어라 했으니까 이게 대충 이 회사가 1년 동안 재고를 대충 얼마를 가지고 있는 거지? 라고 보여주는 게 요 에버리지 인벤토리입니다. 이제 그런데 요 회계 자료들은 1년에 한 번씩밖에 업데이트가 거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에버리지 인벤토리를 현실에서는 계산을 해 넣냐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 2021년도 말 컨솔리데이티드 밸런스 쉿에 나와 있는 인벤토리 값 플러스 전년도 2020년도 말 나와 있는 이 에버리지 인벤토리 그거를 합쳐가지고 나누기 2를 하면 이게 평균 인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최근 한 뭐 두 개 년도 인벤토리 평균 내는 방식으로 에버리지 인벤토리를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여기 돌아와서 인벤토리 턴오버 레이시오에서 분모 분자는 각각 요렇게 가져다가 쓰면 되고 이제 계산은 요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벤토리 턴오버 레이시오는 뭐를 말을 해주는 거냐면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분모에 에버리지 인벤토리가 들어가고 분자에 그 매출원가, 코스트 오브 굿즈 솔드가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기는 지금 단위가 따지자면 화폐 단위예요. 1달러. 그리고 여기도 화폐 단위로 나오는 거죠. 분자도. 그러면 여기 지금 재고자산 1달러에 대해서 이 회사의 매출 원가, 코스트 오브 굿즈 솔드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인벤토리 턴오버 레이시오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0.6이 나왔어. 그러면 이 회사 제품을 1달러로 봤을 때 이 1달러의 물건을 만드는데 그 중에 재료비 같은 거로 들어가는 코스트가 이 회사는 지금 0.6이구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인벤토리 턴오버 레이시오는 낮을수록 좀 더 효율적으로 이 기업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숫자가 작을수록. 만약에 이게 0.9야. 아니 그러면 뭐 10만 원짜리 물건 만들어 파는데 뭐 거의 9만 얼마가 지금 재료비야? 그러면 이 회사가 가져가는 거는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벤토리 턴오버 레이시오의 경우에는 숫자가 낮을수록 이 회사가 굉장히 물건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잘 팔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 그리고 이 인벤토리 턴오버 레이시오의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회사의 재고가 얼마나 빨리 회전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요 또 인벤토리 턴오버 레이시오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0.6이 나왔어. 인벤토리 턴오버 레이시오가 0.6이 나왔어. 그러면 이 회사의 재고는 이 회사가 전체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물건이 1년에 0.6 그러면 1년에 한 대충 두 번
두 번 좀 못 회전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1년에 대충 한 두 번 정도 이게 크게, 재고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두 번 회전을 하는구나. 크게 한 두 번 고객한테 이렇게 판매가 되는구나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인벤토리 턴오버 레이시오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세 번째로 나와 있는 에버리지 컬렉션 피리어드라고 하는 것은 뭐 나누기 뭐로 계산을 하는 거냐면 어카운트 리시버블 나누기 세일즈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에버리지 컬렉션 피리어드입니다. 다시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어카운트 리시버블 나누기 세일즈 매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여기 지금 이렇게 데일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곱하기 365 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에버리지 컬렉션 피리어드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어카운트 리시버블이라고 하는 이 계정 과목은 회계에서는 이런 거를 다 계정 과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어카운트 리시버블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 같은 개인들은 뭐 편의점 가서 아니면 어디 음식점 가서 물건을 사면서 바로 돈을 지불하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 전 동영상에서 급하게 한번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기업의 경우에는 물건을 아니면 뭐 재료 같은 거를 사오면서 물론 바로바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물건을 받아오고 모았다가 지급을 하고 물건을 받아오고 모았다가 대금을 지급하고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그때마다 이거를 하려면 얼마나 이게 일이 많아지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뭐 갤럭시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뭐 반도체 아니면 뭐 플라스틱을 산다라고 하면 이 하도급 뭐 중소기업 업체로부터 이 뭐 3개월치를 쭉 공급을 다 받고 모았다가 3개월치에 대해서 한꺼번에 대금 지급하고 또 3개월 또 모았다가 한꺼번에 대금 지급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기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외상 매출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제 그러니까 내가 다른 뭐 고객 회사한테 물건을 팔았어. 그런데 아직 그 물건에 대한 대가, 물건 값은 아직 안 받은 거지. 근데 어쨌든 이 물건 값은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어카운트 리시버블, 외상 매출, 물건을 팔았으나 아직 내가 물건 대금을 받지 아니한 것을 이 어카운트 리시버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평균 1년의 평균 외상 매출 규모가 얼마인지를 분자에다가 쓰고 그리고 요 분모에다가는 연간 매출이 대략 얼마인지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365를 하면 요게 에버리지 컬렉션 피리어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우리 예시를 가지고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다시 잠깐 앞으로 돌아가 보면 에버리지 컬렉션 피리어드는 어카운트 리시버블 나누기 세일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카운트 리시버블은 여기 리시버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도 에버리지 어카운트 리시버블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예를 들어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게 2021년도 말 수치야. 그러면 요 리시버블 1890이랑 전년도에 나와 있는 요 리시버블 값이랑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요 리시버블 값이랑 요거를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1을 해서 평균을 냅니다. 그거를 에버리지 컬렉션 피리어드 계산할 때 넣는 거야. 그거 나누기 여기 세일즈는 아까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88519를 쉽게 가져다가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에버리지 컬렉션 피리어드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에버리지 컬렉션 피리어드는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days receivabl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이 회사에 다른 고객 회사에 외상으로 물건을 넘기고 나서 그 대금 회수하는데 내가 얼마나 걸리나 며칠이나 걸리나
도대체 물건 납품하고 나서 평균적으로 며칠 후에 내가 대금을 회수하나, 돈을 받나를 보여주는 것이 요 에버리지 컬렉션 피리어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금을 도대체 며칠 만에 회수를 하나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표는 작을수록 좋겠어요? 클수록 좋겠어요? 자,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주로 뭐 이렇게 경영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 좋은 건 아닌데, 뭐, 대금을 줘야 되는 곳이 있어. 물건 값을 줘야 돼. 그러면 그러한 물건 값을 최대로 늦게 주고, 내가 받아야 될 돈은 최대한 빨리 받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영업을 주로 합니다. 이제 그러면 내가 줘야 될 돈은 최대한 늦게 주고, 내가 받아야 될 돈은 최대한 빨리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계속 확보를 하고 갈 수가 있는 거지. 줘야 될 돈 빨리 주고, 받아야 될 돈 늦게 받고, 이러면 유동성이 좀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이제 약간 좀 악덕하게, 그렇게 이제 받아야 될 건 빨리 받고, 줘야 될 거는 최대한 늦게 주고, 중소기업들한테.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죠.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면, 에버리지 컬렉션 피리어드는 짧을수록 이 회사한테 좋겠죠. 이게 만약에 막 뭐 100일이 넘어가, 200일이 넘어가. 그러면 물건 1월에 넘기고 이 물건값 받는 게 한 10월 뭐 넘어가야 돈을 평균적으로 받는다는 건데 그러면 그 회사는 지금 10개월 동안 만약에 돈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만 그냥 거래만 딱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요 에버리지 컬렉션 피리어드는 짧을수록 이 회사가 좋다, 유리하다, 힘들지 않구나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 에버리지 컬렉션 피리어드는 이렇게 도대체 외상 매출을 회수하는데 현금으로서 회수하는데 며칠이 걸리나를 보여주는 게 첫 번째 의미고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제 이 외상 매출 규모가 내가 창출해낸 총 매출 중에 도대체 얼마만큼의 외상 매출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일즈 전체 매출액 중에 외상 매출이 너무 많으면 또 안 좋겠죠. 그쵸? 이제 그러면 이제 돈 받는데도 오래 걸리고 나도 이 돈 빨리 받아야 직원들 월급도 주고 뭐 돈 관리비도 내고 할 텐데 이게 너무 매출 중에 외상 매출이 많다는 거는 뭐 나는 지금 그러면은 장사를 뭐 봉사활동을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 에버리지 컬렉션 피리어드는 이제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게 좋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조금 지겨울 수도 있는데 요번 동영상에서는 여기 리퀴디티 레이시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게 또 다른 카테고리인 리퀴디티 레이시오는 어떤 회사의 기업의 유동성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지표가 리퀴디티 레이시오입니다. 이제 요 리퀴디티 레이시오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요 커런트 레이시오, 퀵 레이시오, 캐시 레이시오의 분모는 모두 동일하게 이제 커런트 라이애빌리티, 유동 부채입니다. 그래서 current liability는 유동 비율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유동 비율이라고 하는데 뭐 나누기 뭐로 하냐면 유동 자산 나누기 유동 부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current ratio 유동 비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같은 유동 부채 대비 유동 자산이 좀 많을수록 이 회사의 전체 유동성이 풍부하구나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이 current ratio가 되겠죠. 그래서 이 current ratio는 높을수록 이 회사가 그래도 안정적이구나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current liability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 total current liability 분의 total current asset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게 뭐 1점 몇, 뭐 2점 몇, 뭐 이렇게 몇 점 몇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유동 부채 대비 유동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여기 current
레이시오, 유동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 비율은 이제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게 좋다, 높은 게 잘하고 뭐 회사가 좀 안정적일 수 있겠다를 보여주는 거고, 이제 여기 두 번째 나오는 퀵 레이시오에서는 이제 범위를 조금씩 줄입니다. 전체 유동 자산에는 현금과 같은 뭐 자산, 이제 그리고 뭐 어카운트 리시버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 퀵 레이시오에서는 여기 커런트 레이시오에서는 전체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전체 유동 자산을 가지고 분자에 넣었다면 이제 그 중에서 조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거 빼고 현금과 같은 자산 아니면 증권들, 그리고 리시버블, 내가 지금 외상 매출, 돈 받을 권리, 금방 이거 돈 받을 수 있는 거, 요거 세 개를 합친 것을 분자로 넣습니다. 이제 요것도 요 퀵 레이시오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일한 커런트 라이어빌리티 대비 요 분자가 클수록 이 회사의 유동성이 좋다를 보여주는 지표가 이 퀵 레이시오인 거죠. 이제 그래서 이 퀵 레이시오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앞에서 예시를 가지고도 이 현금, 이제 마케터블 시큐리티, 이제 리시버블 요거 세 개를 합친 값을 분자에 넣음으로써 이제 요게 뭐 0점 몇 아니면 뭐 1점 몇, 뭐 2점 몇 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이제 요거는 다른 말로 exceed test ratio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그리고 세 번째로 나와 있는 지표가 캐시 레이시오입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캐시 레이시오는 여기 말 그대로 이제 거의 현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제 그래서 여기 캐시, 그리고 마케터블 시큐리티는 뭐냐면 뭐 지금 단기 국채 같은 거. 그냥 이거 내가 언제든지 그냥 팔려고 하면 팔 수 있는 거. 이거 손실 안 보고 시가에 팔 수 있는 거. 그래서 요 캐시와 마케터블 시큐리티 거의 현금인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이렇게 딱 분자에 넣고 나머지는 유동부채 이렇게 똑같이 넣어서 요거분의 요거를 계산을 한 것이 캐시 레이시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동일한 또 current liability 대비 요 분자가 높을수록 캐시 레이시오가 즉 높을수록 이 회사의 유동 비율이 유동성이 좋다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 지금 리퀴디티 레이시오에서 current 레이시오는 전체 유동 자산이 분자였고, 거기에서 조금 더 줄인 거가 퀵 레이시오고, 거기에서 진짜 거의 현금, 진짜 막 엄청 급한 상황에서도 바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거, 그러한 거로 또 분자를 줄인 게 요 캐시 레이시오입니다. 그래서 얘든 세 개 다 이 회사의 유동성 측면을 보여주는 거가 되겠고, 요 세 개 다 유동성 비율, 유동성을 보여주는 거니까 수치가 높을수록 이 회사의 유동성이 좋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동성이 좋다는 거는 이제 단순히 이 회사가 뭐 잘하고 있냐 못하는 거야 보다는 이제 갑자기 코로나19가 터졌어. 아니면 갑자기 어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어. 그러면 유동성 비율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당장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게 생기는 거지. 막 건물 임대료도 못 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유동성 비율이 좀 괜찮으면 그래도 다른 이제 유동성 비율이 좋지 않은 회사 대비 좀 더 견딜 수 있겠구나를 보여주는 지표가 이 리퀴디티 레이시오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동영상에서 여기까지 공부를 할 텐데요. 이제 이 말은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제 요즘에는 많은 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유동성 지표들이 좋습니다. 왜 그렇게 써? 왜? 작년부터 우리나라 기업들 아니면 개인들도 굳이 유동 비율을 따져보자면 유동 비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왜?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게 또 어떤 불확실성이 어떻게 이게 뭐 2차 감염, 3차 감염 뭐 이게 또 전 세계적인 그 팬데믹이 또 어떻게 또 될지 모르니까 기업들이 함부로 투자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계속 이거를 그냥 쌓아 있는 거야. 그냥 은행에 가만히 넣어놓고 있는 거야. 기업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플랫폼은 돈을 벌었으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본업을 더 잘할 수 있게 재투자를 해서 뭐 제조업이면 공장을 증설을 한다든지 R&D 비용을 투입을 한다든지 인재를 더 채용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유동 비율이 너무 높아도 이게 그 기업이 잘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작년 같은 코로나19 때문에 기업들이
돈이 있어도 이거 함부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투자를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유동 비율이 다들 높아진 거지. 이제 그래서 유동 비율이 너무 높아도 좋다고 할 수 없고 당연히 너무 낮아도 좋다고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떤 산업의 평균 정도 되는 거가 그냥 적정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동 비율이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지표들은 그냥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게 좋다. 그렇지만 교과서에서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교과서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너무 높아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너무 높아도 아니 그러면 그 기업이 돈 벌어가지고 현금만 가만히 쌓아놓고 있다는 건데 유동비율이 극단적으로 높다는 거는 그러면 그 기업은 기업으로서의 본업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동비율은 너무 높아도 이 회사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회사 접으려고 하나? 뭐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5가지 재무 카테고리 재무 비율들 중에 이제 profitability, 그다음에 turnover, 그리고 liquidity 그렇게 3가지 카테고리와 관련한 지표들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요번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